네, 한국사를 한 줄로 끼워 정리한다고 쓴 책 민족의 스승월남 이상재 작가 천광로입니다. 이제 제가 이 책 5권을 다 읽어드리는 독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이 책을 정독해보라고 권고 드리고 싶죠. 작가니까 당연히. 만능은 없습니다. 만점은 한국사의 만점은 100점이 만점이 아니라 진짜 만점이래야 만점인데 1000점이 될지 5000점이 될지 만점이 될지 99점이 될지 하여튼 제가 쓴 책인데 여러분 평가는 독자들이 하시는 거고요. 잘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시각장애인들 들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이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4권에 지금은 제 7부를 읽어드릴 순서가 되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 7부 큰 제목 조선독예, 조선 총독부와 총독 통감 이런 제목이고요. 작은 제목은 조선 침략의 원흉들 통감과 총독 및 정무총감에 대한 이야기, 월남 이후의 총독 정무총감, 조선 총독부 청사, 물밑에서는 수탈 계획이 작성되고 총독과 정무총감 또 나오고요. 친일파의 주장, 총독한테 잘 보여야 산다, 총독과 만난 조선 사람들, 총독을 왜 만났을까, 이런 순서로 작은 제목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7부 첫 번째입니다. 조선 침략의 원흉들, 통감과 총독 및 정무총감. 조선을 잠식한 일본은 앞서 말한 것처럼 통감에서 총독으로 격상시켜 조선 통치를 시작하였다. 통감이란 1910년 이전 을사늑약 이후 1905년서부터 10년 사이죠. 잠정적인 침략의 원흉으로 한일 병합을 이끌어내기 전 일본에서 보낸 그들 방식의 최고 통치자를 가리킨다. 통감은 3대에서 마친다. 왜요? 한일 병합이 됐기 때문에요. 처음 1906년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에 이후 곧이어 병합이 실시됨으로 말미암아 3대에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1대 통감은 누구일까요?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재임기간은 1906년 3월 3일서부터 1909년 6월 14일까지 3년 정도 되고요. 안중근 저격으로 1909년 사망합니다. 그래서 2대 통감으로 소네 아라스케가 부임하여 9년부터 10년까지 1년 정도예요. 1년에서 한 달 빠지는 정도 동안 소네 아라스케가 한문으로는 증리황조라고 하죠. 예, 통감으로 들어옵니다. 3대 통감은 데라우찌입니다. 데라우찌 마사다케인데 산의 정의라고 한문으로는 쓰죠. 1910년 5월에서 1910년 9월 30일까지 이 사람은 불과 한 4개월 통감으로 있었어요. 그런 이유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바로 이제 한일 합병이 됐기 때문에, 병합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곧이어 통감에서 총독으로 격상됩니다. 이제 이토 히로부미는 죽고 없죠. 그래서 일대 총독으로 데라우찌 마사다케가 총독으로 들어와서 11년부터 18년까지 7년 동안 조선 총독에 재임합니다. 그리고 1916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은 2대 총독으로 하세카와 요세미찌입니다. 장곡천호도라고 쓰죠. 예, 3년간 하세카와가 총독으로
부임하여 있다가 3대는 19년에서 27년까지 한 8년 동안 3대 총독은 사이토 마코토 제등실이라고 한문으로는 쓰는데 이 사람이 3대 총독입니다. 이상이 월남 이상제 살아생전의 통감과 조선 총독의 이름들이다. 그러니까 이상제 선생이 27년에 돌아가시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전반부로 나눈 거예요. 월남은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울분이 치솟았을 것은 불문가지다. 이들은 지금 현대로 치면 조선의 대통령과 같은, 이제 원래 조선이 아니라 대한이죠. 대한제국이니까 한국이라고도 할 수 있죠. 대통령과 같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들이 조선 침탈과 갖은 악랄한 핍박을 저지른 장본인들이다. 우리는 이들을 알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이름도 모르면서 한국 근대사를 공부했다거나 한국사를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필요도 없는 것 같지만, 그까지 놈들 이렇게 하고 말 일이 아니고, 역사를 알려면은 바탕이 되는 총독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돼. 그렇게 하고 역사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한편 이들의 행동대장이라 할 정무총감이라는 지위가 또 있었습니다. 총독 밑에 정무총감이죠. 총독이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정무총감은 누구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같은 직위입니다. 그러면 이들 정무총감도 한번 이렇게 쭉 보자고요. 우선 월남 이상제 선생이 살아계신 동안의 정무총감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대 정무총감이라는 이제 한일 병합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죠. 1910년 10월 1일에서 19년까지 9년간 정무총감으로 있던 사람은 야마카 가이사부로입니다. 이거 산현 이삼랑이라고 하는 한문인데, 한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걸 찾기가 까스러져요. 이 책에는 그런 걸 다 정리를 한 방에 해놨어요. 그래서 들춰보면 이것을 바탕으로 베이스에 깔고 한국사를 보자는 거죠. 1919년 3.1운동 직후까지 9년 동안을 야마카가 총감으로 있었어요. 1919년 8월서부터 22년 3년 정도까지는 2대 정무총감이 미즈노 렌타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야동태랑, 이거 한문은 읽을 거 없겠네요. 미즈노 정무총감이 2대에 재임했어요. 이제 이들과 어울려서 우리 친일 세력들이 이 수작을 부리고 우리 한국인들을 핍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면 그때 당시에 총독은 누구고 정무총감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찾을 수 있다 그거죠. 이대는 1922년까지 재임했고요. 3대 정무총감은 아리우시 주이치, 이자는 1922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 정무총감으로 재임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상제 선생이 조선일보 사장으로 갔을 때 24년은. 다음 4대 정무총감은 24년부터 25년까지 1년 정도 잠깐 있었습니다. 시모오카 주지라고 해서 1년 정도 있었고요. 5대 정무총감은 그 25년부터 27년까지 2년 정도에 걸쳐서 정무총감으로 있었는데, 유아사 구라헤이라고 하는 자가 5대 총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읽겠습니다. 월남은 1927년 3월 29일 세상을 떠났으므로 유아사 구라헤이 정무총감이 물러나기 8개월여 전에 별세한 것이다. 정무총감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와 비슷하다 할 것이다. 물론 정무총감 아래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조직이 있었고, 이 조직에 소속된 일본인들이 조선 백성을 괴롭히는 행동대원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또 이 정무총감 위에는 앞서 말했죠.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왕은 없고 총독 바로 위에 직속은 총독 위에는 일본 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일본 총리 대신이란 이토 히로부미가 처음 제도를 만들어서 명치 이순 이후에 생긴 제도죠. 총리 대신 위에는 일본 추미론, 우리로 말하면 국회 같은 것이 있었고요. 추미론 위에는 일본 천황이 떡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종 황제와 순종 황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죠? 일본은 그들을 다만 나라에 그냥 어른이라고 모신다고는 했으나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표면상 허위 사실일 뿐이고 실제는 일체 실권이 없는 열애 별도로 제쳐 놓았습니다. 이제 허수아비죠. 처음에 이제 잘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종이나 순종에게는 정부 조직도 없고 대신이나 신하가 없었기 때문인데, 굳이 있었다고 한다면 호위를 맡아 격식을 차려 올리는 사람들이지만은 실체는 이들은 이 황제를 꼼짝 못하게 발목을 묶어 놓는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그 역사도 일본인들이 자행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친위대로 호위자로 감시자로 측근이라고 둔 사람들도 역시 전부 다 친일 세력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월남 이전과 이후라는 건 1927년을 이야기해요. 27년까지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월남 이후의 총독, 정무총감, 이런 작은 제목입니다. 얼마나 슬픈 역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제의 총독 정치는 월남이 세상을 떠나고 1945년 일제가 항복하기까지 이어졌다. 참고로 이 마음이 아프지만 냉정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알 것은 알아야 하기에 이제 월남 이후의 총독과 정무총감의 면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3대까지는 월남 이전이고요. 4대 임시총독 우카키 가스지께 이제는 27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잠깐 임시총독으로 있었습니다. 4대 총독은 야마나시 한조 27년에서 29년까지 2년 동안 4대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5대 총독 사이토 마코도 앞에 총독을 했었는데 3대 총독 했었죠. 다시 5대 총독으로 들어와서 29년에서 31년까지 2년간 재임합니다. 6대 총독은 우카키 가스지게 이자는 31년에서 36년까지 5년간 제법 긴 기간을 있었군요. 7대 총독은 36년에서 42년까지 대동아전쟁이 날 그때까지 미나미 지로, 남차랑이라고 미나미 지로였습니다. 8대 총독은 고이소 구니아키라고 해서 42년에서 44년까지 해방되기 바로 직전 1년 전까지 8대 총독으로 8대네요. 고이소 구니아키가 있었고요. 9대 때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작년 44년 7월 24일 날 부임에 와서 재임 시작해서 45년 8월 15일까지 이자가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이제 총독을 했고요. 총독 밑에 정무총감이라고 해서 총감은 이제 월남 이제는 5대까지 지나갔고요. 6대 1927년부터 29년까지 2년간 아케카미 시로, 이 사람이 6대로 2년 있었네요. 7대 정무총감은 29년에서 31년까지 2년이네요. 고타마 히데오 유자가 총감으로 있었습니다. 8대는
이마있다 기어놀이 한문은 금정 전청덕이에요. 뭐 자세히 할 건 없지만 그러나 이 자료가 필요해요. 한국사를 공부하고 근대사를 공부하려면 무슨 사건이 있다면 그때 총독은 누구 총감은 누구 바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31년에서 36년까지 5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에 정무총감으로 있었습니다. 9대 총감은 36년에서 42년까지 6년 정도를 오노 로코이치로 대야록 일랑이라고 한문으로는 쓰는데 5년여간 6년이네요. 6년간 총감으로 있었습니다. 10대는 42년에서 45년까지 해방되기 불과 한 20일 전까지 있었는데 다나카 다케오 이자가 있었는데 11대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 다나카 다케오가 7월 24일 날 그만두고 7월 24일 날 이 엔토 류사쿠라는 자가 이제 총감으로 들어오는데 불과 20여일 만에 해방이 됐어도 이제 완전히 정지가 된 것은 10월 24일까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런 사진이 있어요. 역사에 보면 이들 조선의 총독, 총감, 우리 뭐 왕실의 뭐 고종 이런 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치욕적이고 굴욕적이고 기분 나쁘지만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진실이고 현실 당시 상황이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서 왜 하는가를 생각해야 돼. 뭐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되느냐? 그거 알아봐야 괴롭다. 그거 있죠. 그런데 막 깊이 실패하고 추락한 역사에서 다시 솟아나는 힘을 어떻게 발휘해서 해방을 막고 강대국이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받는 교훈이죠. 말씀 이제 여기까지 총감과 정무총감과 총독에 대해 말씀드리고 세 번째 작은 제목 조선 총독부 총사입니다. 조선을 침탈한 일본은 남산 북쪽 기슭에 자리잡은 외성대에 있던 통감부 건물을 그대로 총독부 건물로 사용했다. 외성대 가보시면 거기 무슨 뉴스호스들 옆에 그 있어요. 저는 가본 데고요. 1916년 16년 광화문을 헐고 조선 총독부를 짓기 전 이 조선 총독부는 1926년 월남선생 소천 1년 전에 입주했습니다. 짓기 전까지 외성대가 곧 총독부 총사로 쓰인 것이다. 월남이 세상을 떠나기 전해 1926년에 완공하고 입주한 광화문 자리에 있던 구 조선 총독부 총사는 원래 이 자리에 세울 생각이 아니었다. 조선을 다스릴 총독부 건물로 일제가 제일 눈독을 많이 들인 장소는 경복궁 근정전을 헐고 그 자리에 총독부 건물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깊은 장소로 길거리에서 먼 곳이 경복궁 근정전이며 아니면 근정전 뒤에 사정전이나 강령전 터 구중궁궐 깊은 곳에 조선 총독부를 짓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이런 목적에 따라 경복궁은 이미 토지 소유권을 조선 총독부 앞으로 옮겼다. 근정전은 나라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 문무백관이 모여 의식을 행하는 공공전각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왕실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 일본은 지금 이 자리를 부수고 없애야 조선을 완전 점령한 상징적 의미가 완결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근정정 뒷문으로 걸어서 20발짝 뒷자리에는 있는 사정전은 임금이 정사를 보던 편전이다. 이 사정전도 헐고 총독부가 부속 건물로 쓰고 싶어 했던 게 일본이다. 이렇게 될 뻔했어요. 3.1운동이 이걸 막았어요.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지만. 사정전 뒤에는 임금과 왕비의 숙소인 강령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강령정도 헐을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역시 총독부 부속 건물로 쓰고 싶어 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달라 왕궁을 황궁이라 하지도 않고 황거라고 부르는 천황의 거소를 가지고 있다. 일본 지었다고 천대전구죠. 예,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가봤고요. 지었다구에 자리 잡은 황거는 황제가 거처하는 황궁인데 원래는 그것이 에또 성이었던 것을 황거로 개명하여 천황이 살고 있는 궁전이다. 황거는 사방을 깊이 파고 연못으로 둘러쳐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황거의 특징은 밖에서 황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도 청사나 관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경복궁 안쪽을 택한 것이다. 특히 황거는 살림이 우거졌고 정원 조경이 잘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조선의 경복궁은 성냥간처럼 건물들로 빼곡히 들어차 있어서 일본인들의 황궁이나 청사 분위기에는 거리가 멀어 일본 총독부는 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복궁을 마구잡이로 헐어대기 시작해 현재의 공터 대부분은 그때 헐려진 자리들이다. 어쩌면 일본 황거처럼 둘레의 연못을 조성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사무라이 카르이 문화에 젖은 일본은 이처럼 황궁의 외침이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911년부터 경복궁 외부각사 철거 공사를 시작한 일본은 드디어 경복궁 건물 전체의 90% 상당을 점진 철거하였다. 가장 먼저 권례각사와 궁인들이 거주하는 전곽들과 당, 헌들을 헐어 들어가면서 근정전과 강령전은 민심을 고려하여 나중에 헐어버릴 계획이었다. 그리고 새 총독부 건물 설계에 여념이 없었고 총독 관저터를 물색하는 등 조선 점령의 완성 상징은 경복궁을 헐고 거기에 총독부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했던 생각이다. 그러나 3.1운동이 일어나자 그 계획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조선은 그 싹이 잘리고 뿌리가 뽑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복궁 자리에 총독부를 앉히는 문제는 스스로에게도 양심에 걸렸을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다소 의견도 있었다. 그래서 일단 경복궁에서 용도가 폐기되다시피 되어버린 외부 전각들부터 헐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고정이 경운궁으로 가면서 궁인들도 건물을 비웠고 숫자도 형편없이 줄어 이제는 빈집이 되니 일본 황궁처럼 공원화 계획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보이는 좌우편 널찍널찍한 경복궁의 잔디밭은 전부 일제가 이때 헐어낸 빈터들이다. 남은 것은 중심 자리에 있는 큰 건물 홍화문과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을 비롯하여 경회로 앞에 수정전, 뒤에 건천궁, 우편에 자경전 정도로서 1868년에 완공하였으므로 지은 지가 40여 년밖에 되지도 않은 조선 왕궁들을 이렇게 마구 헐어내 던진 것이다. 아주 나중에 이야기지만 일본은 이렇게 헐은 경복궁 건물로 남산정 같은 기생집을 짓는 제목으로도 썼으니 그들의 조선 말자는 대궐 부수기부터 시작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물밑에서는 수탈 계획이 작성되고 그러면 지금 총독부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순재가 월남에게 물었다. 안 들어가 봐도 그놈들의 속내는 뻔히 보입니다. 경복궁 부속 건물을 마구 헐어버리면서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할 것 같으세요? 조선 땅을 낱낱이 측량하고 이미 토지 조사를 마쳤으니 이제는 조선의 동목에서 벗어난 혈관을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벌써 조선에 마구 잣대를 들이대고 갈라젖혔습니다. 조선 팔도를 13도로 갈랐다는 그 말씀 말인가요? 그래요.
지방은 경기, 충청 남북, 전라 남북, 경상 남북, 강원 황해 함경 남북, 평안 남북 13도로 나누고 도 밑에는 부, 군, 면을 두었습니다. 밖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네요. 밤인데도. 당연히 자기네들 수족으로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우리 조선이 공중분해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서방님은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조선 강토가 눈물겨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가 막혀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는 대로 꼬락서니를 두고 보는 수밖에 없으니 답답합니다. 조선의 대전해통과 같은 정부 법조는 이제 무용재물이 된 거로군요. 육군 대장 데라우찌 마사다케는 정치가가 아니라 전쟁이나 하는 군인입니다. 군인이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은 툭하면 쏴 죽인다는 것 아닙니까? 총독이라는 자리는 한반도를 통괄한 사령관으로서 일본 육해 대장 가운데서 선임되고 일본 왕에 직속되어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조선 주둔 일본 육해군을 통솔하여 조선 방위를 맡으며 모든 정무를 총괄하여 내각 총리 대신을 경유해서 일본 왕에게 상주, 재가를 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위임에 따라 총독부 령을 반포하고 여기에 벌칙을 첨가할 수 있으며 법률을 요하는 사항은 총독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는 등 극히 폭이 넓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는요, 총독의 보좌기관으로서 책임관의 정무총감이 있다는 것은 알지요? 총독부 사무를 통리하고 각 부국을 감독하며 중앙행정의 조직은 관방 및 총무, 내무, 탁지, 농상공, 사법의 5부로 구성하고 그 밑에 구국을 설치했죠. 이 밖에 기능별 관서로서 취조국, 경무총감부, 재판소, 감옥, 철도국, 통신국, 전매국, 임시토지조사국 등 자기네 맘대로 전권 강압 통치기구로 만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각 지방 13도로 나눈 도는 어떤 조직이지요? 도의 수장은 장관이라 하고 도의 조직은 장관 관방 및 내무 재무의 2부로 하고 도시지방에 둔 부에는 부유는 농촌지방에 둔 군에는 군수, 그 밑에 면에는 면장을 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엮어서 조선인의 피를 빨아먹는 마수들입니다. 자꾸 이게 성대가요 계속 쓰니까 성대가 자꾸 말썽을 부립니다. 그들도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중치원인지 추미론인가 하는 것을 두고 있지는 않나요? 있게 하지요. 그러나 거수기입니다. 인간성이 멸실된 동물 집단처럼 약하면 처부수고 가서 뺏고 인륜이고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것들 100이면 못하고 1000이면 못하겠습니까? 그게 뭔데요? 중앙에는 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두고 이를 정무총감이 의장이 되어 관장케 하고 그 밑에 부의장 대우 1명, 고문 15명, 찬이 책임대우 20명, 부찬이 전임의 서기관장 1명, 서기관 2명, 통역관 3명, 속전임 3명으로 이를 구성해 놓긴 하였으나 이 가운데 의장을 제외하고는 한국인도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정해놓기는 했습니다. 또 각 도에도 참여관, 참사를 두어 지방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친일 인사를 우대하는 명예직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모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목적은 착취와 늑탈입니다.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이런 악마의 수작을 바로 대처해야 하는데 거의 이걸 잘 모르죠? 모르다 뿐입니까?
반대로 지금 친일로 짝짝꿍되어 콩고물이라도 챙기려 합세해 들어가는 자들이 엄청 많은 형국입니다. 그거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라서도 그렇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눈에 먼 탓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뻔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변하여 일본에게 항거해서 득될 게 없다고 현실을 인정하고 친일을 해설해도 잘 살자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매한 백성인이 그렇기도 하겠네요. 그게 참 딱한 노릇입니다. 지구상에서 악을 행하고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선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한 나라치고 또 잘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제국은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그때 일본은 쥐구멍도 못 찾을 일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악에 달라붙고 짝하면 그들도 죄를 받고 벌을 받습니다. 죽어도 정의를 지키다가 죽어야만 민족의 미랄도 되고 천국에서도 면이 섭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우리 조선 백성을 깨우쳐 줘야 하지 않아요? 당연 그래야지요. 그것이 YMCA 청년운동입니다. 예수만 가르치는 건 아닌가요? 이 점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은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며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정독과 정무총감. 현재 일본 총독은 데라오 찐마사다케이며 정부총감은 야마카카 이사부로 이다 가로가 있어서요. 데라와찌와 야마카카는 조선 정복을 위해 매일 아침 외성관에서 만나 정복작전을 수기하였다. 이보게 조선지도 다시 펼쳐봐. 데라오찌는 조선전도를 눈이 빠져라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다. 13도로 나눈 것은 마음에 들어.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철도를 더 놓아야 한다는 게지. 알겠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전국을 거무줄처럼 깔아야 해. 철도가 없으면 곡식이나 광물이나 아무리 많이 캐내도 가져갈 방도가 없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각하. 서해안에는 인천, 군산, 목포 항구를 확장하고 동해안에는 원산항을 키우고 남해안은 마산과 부산을 집중 개발하면서 여수항도 확장하게. 그리고 철도부터 연결을 시켜야 한단 말이야. 농작물이나 금광에서 캐내는 것이랑 뭐 철도가 있어야 실어 나르지 않겠는가? 철도 시설계획 설계도면을 작성하도록 각 처마다 지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뭐 어려울 것 없네. 조선인들 품값 싸니까 끌어다 쓰면 되는 거야.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는 말일세. 그래서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한다고 하면서 본국에 우리 농부들을 데려와 농사를 짓게 하고 조선인증은 품팔이꾼으로 쓰면 간단한 일 아닌가? 다음 친일파의 주장. 총독한테 잘 보여야 산다. 나라가 없어진 대신 일본 제국주의가 정권을 틀어잡았다. 일제는 이제 조선을 거머쥐고 뒤흔들 강성인물들로 총독과 정무총감을 파견하였다. 총독과 정무총감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맥을 못 추도록 강권 토치를 휘두르기 위해 전국의 세부 조직 책임자들을 그들의 입맛에 맞는 악질들로 군수와 면장을 안치고 경찰들을 배치하였다. 밀란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엄청난 밀란의 세월이 불어온 일이다. 이제 감히 어디라고 밀란을 일으키고 일정에 대항할 것인가? 조선에는 백성의 원성이 잠들고 사라졌다. 그래도 우리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 민족이 군수일 때는 그래도 대들고 이래도 되느냐고 대들고 일어서기도 했던 것이 밀란이었었는데 밀란에 민자도 없이 싹이 잘라져 버렸다. 역사를 들춰보면 그 엄청나게 일어났던 밀란은 을사늑약에 이은 한일 병합으로 인하여 단 한 건도 발생한 일이 없다. 있었다고 한다면 독립운동을 위해 일어난 자녀 군대의 항거였지만 이것도 해가 바뀔수록 줄어버렸다.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화가 나도 분풀이도 못하고 관할을 습격해 쳐들어가 군수와 관리들을 조자리를 틀던 과거는 흘러갔다.
총칼로 단방에 총살하고 목을 베는 일본 앞에 백성들은 짹소리도 못하며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야 하고 내놓으라면 다 내어주어야 하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물을 끓으라면 끓고 무엇 하나 왜 그러느냐고 따지는 날에는 목숨이 순간 날아갈 판이다. 어미압이 없는 어린 생명처럼 나라를 잃고 임금을 잃은 백성은 천혜의 고아나 다름이 없으며 쥐죽은 듯이 일본에 복종해야 하는 캄캄한 암흑의 세월이 온 것이다. 이럴 때 살아남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것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일제에 불만하는 사람을 고자질에 찔러 고발하는 것이다. 아부하고 비유를 맞추며 일본에 적극 협조하는 것밖에 없다. 결국은 전쟁터로 가라면 가야 할 것이다. 일본 군대로 가서 동양 평화를 위해 죽으라면 죽고 딸 자식이고 마누라고 내놓으라면 짹소리 말고 다 바쳐야 하는 것이다. 곡식은 굶더라도 달라면 다 내줄 일만 남았다. 이게 바로 이래서 종이며 노예이며 식민지 백성의 서름이며 산 목숨이 아니라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인권이란 짐승이나 다름없는 무단 폭력 정치의 세월을 살고 맞은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선택이 하나 있기는 하다. 이것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데 바로 아첨이다. 일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제의 앞잡이가 되는 길이다. 즉 친일파로 백성의 피와 나라를 말아먹는 데 앞장서는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순사들에게 잘 보이고 군수에게 아부하고 정무총감에게 잘 보이고 총독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매도하는 친일파의 개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국물을 받아 먹을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월남 이상제와 같은 애국지사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반역이며 반민족적인 친일 행위라고 보면 맞다. 다음, 총독과 만난 조선 사람들. 이에 약삭바른 친일 매국노들은 남산골 총독과 있는 외성대로 찾아가 총독을 만나 사바사바하며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중이다. 백성들은 모진 핍박과 서러움을 받는데 기회주의 친일파들은 외성대로 총독을 찾아가 일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비유 맞추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애국지사로 추앙받는 월남이 생계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문제는 저 아래로 미루고 먼저 친일 행각으로 일본 총독을 배알하여 온갖 부귀영화와 줄을 잡으려 한 반민족주의자들의 면면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는 1기, 2기, 3기로 나누어 도대체 총독 관제에 누가 몇 번이나 들었는지부터 살펴본다. 제1기 1919년에서 1921년 말까지.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뭐 친일 인명사전에 다 있는 사람들이겠지만은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피치 못합니다. 알 건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요 19년에서 21년까지 3년 동안에 30회 이상 만난 사람은 신우순, 송병준 2년 동안에 30회예요. 10회에서 19회 정도를 만난 사람은 민원식, 김린, 어담, 박태영, 이재극, 민흥식, 이한목, 오태순. 5번에서 9번 만난 사람은 유일선, 오태환, 이완용, 이지용, 고희준, 전학문, 구연수, 장덕수, 이도영, 장원식, 선우갑, 장민화, 신태현, 민형찬, 홍준표, 이인수, 신응희, 민영기, 김기선, 김참여관.
4회 이근상, 이기환, 한창수, 김태현, 이혜수, 이윤용, 장우, 박의병, 오종섭, 한진현, 이기영, 김희선, 백남훈, 서규석, 김윤정, 한석교, 임주명, 심천풍, 이범규, 박중양. 1회 이동재, 이하영, 윤치호, 윤덕영, 이상협, 신성린, 김희선, 김정식, 이다룡, 노창선, 인준원, 원흥상. 예, 물론 이 중에 또 애국자도 만나가지고 뭐 만난 것 자체보다 중요한 건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인데, 하여튼 만난 사람 숫자만 지금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싸우고 나왔는지 한번 가고 못 갔는지 2년 동안, 다음 22년에서 22년 1년 동안 그걸 2기로 봐요. 1922년에서 22년 초에서 말까지 30회 이상 간 사람은 역시나 선우순은 또 들어 있습니다. 선우순, 민흥식, 이강공, 이강은 그건 뭐 자꾸 왕실이니까 불러갔는가 봐요. 이왕 순정이에요. 이진호, 신성린, 환상용, 그들이 이제 작전으로 불러간 사람도 있죠. 20회 이하 송병준, 구연수, 박중양, 이범규, 박영효, 민영기, 김윤정, 어담, 이황세자, 박기양, 홍준표, 진학문, 이하영. 10번 이내 이희두, 이한복, 5회에서 9회군요. 방태영, 이재극, 송진호, 김명준, 선우갑, 박춘급, 유일선, 고세형, 이기동, 최기무, 원흥상, 김성수, 선혜석, 이원석, 정진옥, 이승훈, 오태순, 최영년, 김의경, 조태호, 김관현, 이완용, 장덕수, 정병원, 조희문, 민영휘, 민영찬. 4회 이상협, 윤가벽, 이범래, 심천풍, 오종섭, 박의병, 김우영. 3회 김익승, 정한립, 김기선, 김상설, 김상혜, 김정훈, 김대석, 이병학, 이우공, 홍성숙, 유맹, 어윤적, 권중관, 안창남, 성기운, 김인우, 송대관, 민태원. 1년 동안에 2기로 지금 제가 분류한 거예요. 3기는 24년에서 26년 말까지. 다행히 3기까지만 하고 마네요. 뭐 45년까지 다 하면 뭐 이름 뭐 엄청날 텐데, 여기 3기까지만. 이건 지금 개념을 정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친일이 되고 어떻게 해야 애국이 되는가, 이제 애국지사와 친일 인사들을 가리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갔다고 꼭 친일은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보자니까 가기 싫어도 가는 수도 있어요. 월남이상제도 여기 나중에 보면 한번 들어갑니다. 포자거지 뭐 자꾸 연통이 오니까 가가지고 대판 싸움이 나죠. 뭐 돈보따리를 막 5만 원이나 거금을 주는 걸 가방째로 둘러 며치고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회유를 하는데 돈으로도 회유하니까 일단 들어오라니까 가기 싫어도 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서 나 좀 들어가 만나게 해달라고 살살살살 해서 가가지고 아부 떨고 아참하고 해가지고 비유 맞춰서 뭐 벼슬자리 맞고 이렇게 누구를 소개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여튼 이제 나타난, 이거는 한국사에 나타난 이름들이니까 일제 총독부의 그 기록에 다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24년에서 26년 말까지 3년간입니다. 30회 이상이 선우순 제 첫 번째 항상. 선우순, 이진호, 민영기, 방태영. 20번에서 29번 사이 신성린, 이강공, 이왕, 한상용, 김승익, 박중양. 10에서 19번 사이 유일선, 김윤정, 심우섭, 박우현. 여기는 괄호에 몇 번 들어갔다는 것까지 다 있어요. 조대호, 심건풍, 육종윤, 박영효, 진학문, 오태순, 석진형, 고재형, 민흥식, 박의병, 이승범, 윤래정, 어윤적, 박영근, 원흥상, 조희문, 이완용은 26년에 죽어요. 이제 요 해에. 심영택. 5번에서 9번 이왕세자, 김관현, 박영철, 이용식, 강병호, 김용주, 윤갑병, 이범래, 이승훈, 이하영, 이동우, 배대진, 민영찬, 이한복, 송병준,
송병준이 24년에 죽어요. 송진우, 김성수, 이원석, 이병렬, 이기동, 최영년, 홍준표, 전성욱, 이태호, 고희준, 강피로, 김명준, 박춘금, 박기양, 김태석, 김규혁, 이완구, 이항구는 이거 이완용의 맏아들이에요. 이다령, 이교영, 권중관, 정진홍, 윤상필, 오태환, 정원식, 도창성, 서병무, 유형로, 신흥우. 이건 이항구, 이완용의 맏아들은 6번을 들어갔거든요. 3년 동안에. 4번 윤치호, 이담, 김웅선, 김규진, 이기환, 이택규, 이택현, 백남, 정병조, 한교복, 김인우, 서정악, 유성준, 성병헌, 민정식. 3번 최기도, 이희도, 김찬한, 김상설, 곽창현, 윤덕영, 민영수, 김영진, 송대관, 김재문, 김상용, 이흥주, 박상준, 박철희, 유만겸, 백인기, 권명상, 허헌, 심재권, 정태영, 곽한탁, 장인원, 장상철, 성명선, 유진순. 이 사람의 이름을 읽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박미소 같은 어린 제자들한테 사람 이름 읽는 거를 굉장히 훈련을 시키는데 어려워요. 대충 읽으면 비슷하게 들리고요. 제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저는 이제 참 발음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던 사람인데 이제 이게 아래 위가 틀리가 있어가지고요. 둔해서 잘 안 됩니다. 자, 이러한 이름들은 뭐 조상이 있는 모두 후손들 이렇게 친일이 엄청난 분들은 자기 조상들을 다 이제 자기 조상으로 이야기를 안 하죠. 어떤 경우에는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족보를 바꿨어요. 족보를 바꿨던 후손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가는 길이 그게 아닙니다. 추락해서 떨어진 흑암의 골짜기 밟히고 다 깨진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다시 되찾는가, 거기에 월남이상 선생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지금 그걸 찾아가는 길이에요. 다음입니다. 총독을 왜 만났을까? 세상이 바뀌어 이제는 일본 놈들 세상이 되었다. 조선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다. 일제와 착작하면 유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본인의 마음에 들면 군수짜리 정도도 받을 수 있다. 면장은 팁으로도 받고도 남는다. 이상에서 본 것은 데라우치 마사다케에 이어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 총독 제1기관의 자료이며 3명의 통관과 9명의 총독 가운데 다른 총독 관저로 찾아간 사람들의 자료는 찾지 못하여 오직 1명의 총독을 만난 사람에 관한 기록일 뿐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이 3명이 있다. 이왕이라고 하는 순정이며 이강이라고 하는 의친왕과 윤치호다. 윤치호는 신사유람 단원이었고 1913년 한국인 최초로 월남이상제가 정부 임기를 마친 후에 1916년 YMCA 3대 총무가 되었던 애국지사였던 사람이며 윤치호의 일기는 구한말에 귀중한 애국지사의 족적이라고 해도 되는 인물이기도 한데 사이토 총독을 자주 만난 명단에 들어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왜 사이토 총독을 만나러 갔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가서 아부를 했는지, 물러가라 호통을 쳤는지, 아니면 상납을 하거나 벼슬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도 어렵고요. 비밀이라 알려지지도 않았고 자료를 구할 수도 없는 일이라 당사자들만이 정확히 알 일이다. 그러니 총독 관저로 들어가 사이토나 데라우치를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것도 또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총독을 만나러 관저에 들어갔다면 곱게 봐주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친일파를 가려내 규명하자는 데 있지 않고 애국지사 이상제를 말하자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지만 알아도 침묵하고 싶다. 그러나 밝혀진 바라면 조금은 알아두는 것도 좋겠어서 몇몇에 대해 밝혀진 사실만 간략하게 적시하기로 한다. 하나, 총독의 관저는 이권 청탁과 정치 공작으로 온갖 파리떼들이 들끓게 마련이다. 특히 식민지 조선처럼 견제 세력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더말 나위가 없을 것이다. 식민지에서 통감,
관저는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한 이후부터 부정부패와 정치 공작의 근원이 되었다. 둘, 총독을 직접 아련한 인물들은 대개가 일제의 정치 공작 즉 민족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거나 일제의 식민정책을 선전하는 데 동원된 고급 친일파들이라 할 수 있다. 셋, 이들은 이완가를 비롯하여 친일 관료, 직업적인 친일분자, 귀족, 부호, 언론인 그리고 민족주의자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가운데 친일 관료, 직업적 친일분자, 부호들도 포함되어 있다. 둘 했어요. 셋 했어요. 셋 했네. 넷, 총독부 개설과 함께 즉 1910년 10월 1일자로 도지사 발령을 받은 사람은 박중양과 신응희, 이규환, 이두황, 이진호, 조희문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이진호는 연무공원 졸업 후 영남 관찰사를 지냈으며 일제하에서는 최초로 항무국장까지 올라가는 영화를 입었다. 다섯, 일제 36년 동안에 걸쳐 총독부의 국장은 총 120명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염창섭과 더불어 이진호만이 항무국장을 했으니 이보다 더 큰 입신이 어디 있겠는가. 그만큼 총독의 신임도 두터웠는데 관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이토와 면담하기도 했다. 89회 돼. 89회. 특히 그는 이두환과 더불어 1896년 우금치에서 동학 농민군을 선멸하는데 교도중대 중대장으로 한몫을 한 이력을 가진 친일파다. 여섯, 이밖에 신성린, 유형로, 신갑병 등이 지사로 중용되고 이들보다는 좀 후진으로 총독부 군수 참여관 등을 거쳐서 지사로 발탁된 인물로는 김관현, 김윤정, 원응상, 정교원 등이 있다. 일곱, 친일 관료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개화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박영효, 유형로, 신응희, 정난교, 이구환은 갑신정변에 참가하였고 이두황, 이진호, 조희문, 구연소, 이범래, 유성준, 육종윤 등은 일본의 낭인들을 끌고 들어와 민비를 시해하는 데 관계하였다. 여덟, 대졸 출신의 엘리트 계층으로는 고원훈, 박영철, 석진영, 유만겸, 정원식, 한귀복 등이 있다. 특히 박영철은 1902년 관비 유학생으로 일본 육사에 입교했으며 견습사관으로 러일전쟁에 종구했다. 1907년 이토 히로부미가 양성한 밀정 배정자와 혼인하여 4, 5년간 동거했으며 일본 헌병대 소자로 1912년에 예편하였다. 예편과 동시에 익산군수, 한북 전북 참여관, 1924년 강원지사, 동양척지주식회사 감사, 중천참의, 경성주재 만주국 명예총영사, 동민회 부회장 등 친일 거물로서 화려한 길을 걸었다. 이자가 누구라고요? 박영철입니다. 아홉, 식민지 통치에 들어가는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찰비 가운데서도 직업적 친일 분자와 하급 밀정에게 쏟아부은 돈은 엄청나다. 1919년에 공식적인 경찰 예산이 9회 연속이네요. 1,700만원인데 이 중 기밀비가 400만원 엔에 이른다. 1,700만엔 중 기밀비가 400만 엔에 이른다. 이는 당시 총독부의 교육 예산과 맞먹는 수치이다. 물론 3.1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과대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밀비는 매년 공식적인 경찰 예산에서 8분의 1에서 10분의 1을 차지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민족주의 우판에 속하는 김성수, 송진우, 장덕수 등이다. 11. 이광수는 1922년 조선 총독부 주선으로 월 300엔의 월급을 받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들어가고 최남수는 총독부의 재정원조로 앞서 언급한 진학문과 더불어 월간지 동명을 발간하다가 1924년 6월 일간지 시대일보를 창간하였다. 이들은 모두 언론을 통해 민족운동을 개량화시키는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12. 특히 이광수는 1922년 개벽지에 민족 개조론을 발표하여 조선인의 민족성이 열등하여
일제의 식민지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조선인 열등론을 제시하여 일제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시켰고 1924년에는 민족전 경륜 동아일보를 통해 자치 운동을 주창하여 사실상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희석시키는 논지를 폈다. 13. 마지막 13. 이광수가 그를 통해 민족운동의 계령화를 선전했다면 체린은 몸으로 실천하였다. 천도교를 구파와 신파로 분열시킨 뒤 신파의 주도권을 장악한 체린은 아베와 긴밀한 협조 속에 1924년부터 김성수, 송진호와 더불어 연정회를 결성하여 자치운동을 추진하려 했다. 네, 이런 자료는 널려있다. 그러나 읽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 더 이상 찾고 쓰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한 가지만 밝혀둔다면 총독 관저에 저 정도로 들었다면 저들이 총감 정도는 얼마나 자주 만났을까 하는 문제다. 정무총감은 국무총리와도 같은 높은 자리인데 그보다 윗전이라 할 총독과 만난다면 총무총감쯤이야 아마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이라 하겠는가. 저들은 각도의 도지사나 군수나 면장 따위는 종을 만나도 됐을 것이다. 만나서 그들이 한 일은 안 봐도 아는데 모두 이권 청탁이며 조선인 누구누구 인민 핍박을 위한 정보 제공이며 반민족 행위자 누구누구라고는 찔러바친 고발이라는 것은 짐작이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만나고 나오면 전국 각 도지사나 군수나 면장에게는 얼마만큼 뻐기고 나 누구 만났어 어깨에 힘을 주었을까. 생각해보면 참 똑똑하고 재주도 비상한 인물 같지만 민족의 원수이며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결국 조선 백성이 조선 백성의 피를 말리는 민족 반역자라고 단정해야 옳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하였으며 그들의 후손이 길을 펴고 사는지의 문제는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를 일이다. 그러면 이 정도로 정말 참혹하고 가슴 쓰리는 일제의 침략적 마수가 무한대로 뻗쳐왔음에 대해 잠시 좀 줄이기로 하고 우리 민족의 선각자 대한의 애국지사 월남이상제는 그런 세월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더듬어 다음 장부터는 찾아보기로 하자. 여기까지 제 7부를 읽었습니다. 이제 8부로 넘어갈 것입니다. 7부 마지막에서 말한 대로 7부 읽으면서 여러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참 벼슬은 좋은 것입니다. 일제시대가 왔는데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손으로 저수지 뚝방 무너진 거 막는 거지. 독립운동도 해서 뭐 하느냐. 인생 얼마나 산다고. 잘 살아봐 60년 80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기왕에 내가 어떻게든지 일제한테 잘 보여서 군수영감이라든가 도지사라든가 정무총감이나 정무총감 한번 만나고 나면 도지사 후보자들이 줄을 서거든요. 어떻게 내 얘기 좀 잘했느냐고. 정무총감을 총독을 수시로 만난 사람이라면요 그 밑에 조직이 꽉 들어 배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거든 나 좀 추천 좀 해달라고 부여군수를 해달라든가 아니면은 황해도 어디 분수를 해달라든가. 그러니까 그게 참 권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권력욕이요 늙어서도 그걸 못 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 나이가 젊으면 말할 수도 없이 왕성하죠. 줄 빽 일제시대에도 그런 줄과 빽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총독과 정무총감을 만나서 그냥 귀속말하고 어쩌고하고 또 이렇게 돈 받아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또 벼슬 갖다 주고
그리고 뭐 누가 애국지사 뭐 이상재가 어떻게 한다, 뭐 누가 이승만이 좀 어떻게 있다, 이렇게 정보 제공해주고 끈앞풀이죠. 그렇게 해야 뭐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그 일제에게 그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뭐 어려움 당한 게 뭡니까? 농사 지면 내가 못 먹으니까. 자식들 다 그 끌려갔으니까, 딸들 다 끌려갔으니까. 지금 그 위안부 문제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피해가 전부 다 우리 민족들에게 가는 건데, 이렇게 환장을 하고 일제 적극 협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 보고서 애틋해 그냥 뭐 욕하고 비난만 하고 뭐 지금 그러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참 얼마나 바른 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현금을 주는 것보다, 벼슬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애국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 책이 써진 것이고 읽어나가는 과정이 그런 대목이네요. 이 사람을 욕하지 맙시다. 보고 반대로 거꾸로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8부에서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